제일 잔혹했던 건 21년 9월 27일 날 전남 여수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채도 참 구하기 힘든데 이걸 들고 올라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살고 있던 두 부부는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네, 요즘 무더위를 날려줄 공포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이즈나 84제곱미터 같은 영화들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현실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더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영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다고요. 예, 많아요. 최근에 그 층간소음 관련해 가지고 뭐 위협을 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네, 있는데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뭐 하나 지나가면 또 터졌네 이런 그니까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잔혹했던 건 21년 9월 27일 날 네. 전남 여수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30대 장모 씨라고 가해자인데 밑에 층에 살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위층에 살고 있는 두 부부하고 두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셨나 봐요. 총 6가족인데 이 집을 대상으로 흉기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 마테체라고 알아요? 아니, 저거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그 근데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쓰고 있는 정글 칼. 네, 이렇게 정글에서 쓰는 예, 칼이더라고요. 예, 내리치는 거, 사탕수수 자르는 거 이런 건데 네. 마테체도 참 구하기 힘든데 이걸 들고 올라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어머나. 공격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살고 있던 두 부부는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잖아요. 이분들도 피습당했는데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중상 입으셨고요. 아이들까지 죽이려고 그랬나 봐요. 얘는 다행히 방 안에 문장으로 숨어 있어갖고 아이들을 생존한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 범행 더 웃긴 건 뭐냐면 범행 저지르고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112 신고를 해. 내가 사람 죽였다고. 그 경찰이 출동해갖고 자수 형식으로 해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자백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에 자수를 한다는 것은 난 목적 달성했으니까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해자인 장 씨 입장에서는 윗집에서 나오는 층간소음 있잖아요. 난 이걸 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 저 사람이 죽어야지 이게 층간소음이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두 명이나 죽고 두 분이나 살인미수 수준으로 크게 다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요. 피해자 가족이 평소에 오히려 조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평소에 아이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조용히 지냈고 주변 그 사람들에 의하면요. 층간소음이 없었다는 그런 증언도 있었대요. 그런데 왜 이 가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층간소음의 수용성이 좀 틀려요. 네. 예, 예를 들면요? 감수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데 위에서 쾅쾅 그래도 아유 좀 시끄럽네 이러고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리 있잖아요. 틱 하는 소리만 들려도 지금 왜 층간소음 내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 씨는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를 다 바닥에 설치를 했다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두 부부, 피해자 부부 입장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 바닥 매트까지 다 시공을 했대요. 몇백만 원 들여서. 시공한 상태에서 했는데도 그 사이에도 소문 나요. 네, 조금씩 그쵸. 들리게 돼. 조금 날 수 있죠. 예, 아무리 뭐 사람이 6명이나 사는 집인데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매트까지, 방음 매트까지 설치를 했다면 최대한을 다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장씨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저거 시끄러우니까 내가 잠을 못 잔다. 아이들 안 뛰었으면 좋겠다. 뭐 끄는 소리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 그 위층에 사는 부부 입장에서는 저희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셔요.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 그냥 제거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겠냐 해서 이 마테체까지 준비해서 공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쵸. 한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까지 했나 봐요. 이 사람 정신이상이 있지 않냐 그랬는데 네. 정신과적 소견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신과적 문제까지는 아니고 자기 성격을 좀 예민하다면 예민한 걸 좀 어떻게 좀 바꾸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최근에는 뭐 엽총을 들고 요즘에 사냥용 면허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엽총이랑 선탄총 있잖아요. 네. 그걸 사격용으로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들고 위협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황산 들고 테러란 경우도 저거 있고요. 봤어요. 네,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많은 게 분뇨 있잖아요. 밑에 층에 사는 어머니가 네. 그 오물 있잖아요. 오물 분뇨 그걸 구해다가 뿌린 사례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라카 있죠. 지워지지 않은 라카를 갖다가 문에다가 막 칠해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이 사건은 정말 전국적으로도 큰 충격을 네. 줬고 또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이렇게 판결이 난 이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은 무기징역은 낮다고 봐요. 이거는 사형이 선고됐어야 돼요. 왜 그쵸. 그러냐면 두 명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살인이 저질러졌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핏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중상을 네. 입으셨는데 이건 살인미수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살인하고 아이들은 제낀다 치더라도 두 명에 대한 살인미수에서 총 4개의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사형이 맞다고 봐요. 아무리 집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법원에서 좀 약하게 선고해서 1, 2심에서 그냥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무기징역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법원에서는 범행은 계획적이고 특히 마테체를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보는 거고요. 범행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법이 잔혹하잖아요. 너무 특히 잔혹하죠.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잔혹하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도요 30년 정도 이게 조용히 살면 가석방 심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석방이 혹시라도 되는 경우에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처벌이 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좀 낮게 선고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탐정이 실제로 층간소음 관련해서 사건 의뢰로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이거는 많이 들어온대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환경탐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탐정 영역 중에 환경 전문탐정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 선생님이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옆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진이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 벽돌을 만든다던가 시멘트를 뭐 타설을 딴 걸 만든다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진이 내 집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일반인인데 그 분진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나 환경학을 전공했던 또는 환경업체에서 근무했던 탐정들이 이 분진을 체크를 해줘요. 기계 들고 와갖고. 그 체크해가지고 이 분진 피해로 인해서 뭐 호흡곤란이 온다던가 아니면 집에 이제 먼지가 쌓여서 지저분해진다던가 이걸 피해 산정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층간소음 탐정도 있어요. 네네. 이분들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밑에가 주로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밑에 집에 그 탐정이 방문해서 위에다가 그 장비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틀어놓으면 그 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있잖아요. 이 네. 진동하고 특히 이제 하이톤하고요, 로우톤이 있는데 990하는 그 우퍼 있잖아요. 우퍼식으로 중저음으로 깔리는 게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준대요.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로 만들어서 피해 배상을 청구한다던가 아니면 보강공사를 요청한다던가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형 탐정 중에 환경 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집들에서는 사설 CCTV나 녹음 장비를 사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까요? 처벌받아요. 어떤 일이 그래요? 하나 있었냐면, 한 남성이 이제 그 원룸에서 밑에 층에 살았는데, 위엔 여성분이 사시고요. 근데 이건 이제 언론에 안 나온 사건인데, 위에 계신 여성분이 소음을 좀 많이 냈나 봐요. 그래서 소음도 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볼 땐 개를 키웠어요. 그래갖고, 짖는 강아지 있잖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그쵸. 밑에 층에 있는 남성이 되게 힘든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층이고 2층이다 보니까 낮잖아요, 빌라니까. 그래서 이게 타고 넘어가가지고 2층에 베란다로 해서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갖고 거기다 네. 소음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노온기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런 경우는 무단주거 침입되죠. 네, 그쵸. 처벌이 되고요. 두 번째로 몰래 감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법이나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탐정들이 조사할 때는 피해자가 사는 공간 있잖아요. 그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지 이게 합법적인 범위 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있는데 내가 버린 쓰레기 안에다가 다른 사람이 종량제 봉투에다 쓰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남이 버린 쓰레기 그 봉투가 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악질적인 이웃이 자기 쓰레기를 열어갖고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기분 나쁘잖아. 자기가 네. 버려야 될 쓰레기를 남의 쓰레기에다가 혼입을 시킨다던가 이래서 내야 할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들 피해가고요. 역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원 쓰레기 주인이죠. 이 사람 네. 배출자한테 피해 입히는 경우를 조사하는 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만 훔치는 태국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태국에 있는데 네. 전기 탐정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 전기 배선공이 원래 주 직업인데 내가 전기를 이만큼밖에 안 쓰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뭐 이게 도전이라고 그래요. 저희 어릴 적에 있었거든요. 남의 집 전기를 따다가 훔쳐서 전기를 도둑질한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전만 찾아내는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탐정들도 있어요. 이게 환경 탐정이에요. 탐정의 분야가 꽤 많이 넓네요. 네, 네.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의 관계는 수사에서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네. 우리나라 형법 및 형소법 기준으로는 형량을 감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경우는 무죄까지도 나와요. 물론 보호감호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법무병원이라고 있죠. 거기 가서 네. 이제 수용은 되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정신감정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법원 또는 이제 검찰에서는 이 수사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것만 전담하는 지정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혹시라도 얘가 좀 정신질환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기다 의뢰를 하고요. 그 감정서가 나왔을 때 이상이 있다는 경우에는 이걸 기반으로 형량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아까 치료 처분 있잖아요. 네. 강제로 치료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탐정이 해줄 수 있는 역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역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그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윗집에다가 이제 위협을 가한다면 이게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공갈 협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특히 여성분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이나 덩치가 작거나 이렇게 일대일로 대면으로 맞닥뜨리면 좀 힘이 약할 수 있는 남성들도 있잖아요. 노인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이나 환경 문제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이걸 좀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환경전문 탐정이나 이런 이웃 간의 분쟁만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탐정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증거를 체증해서 피해 회복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대응 방법 알려주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층간소음이라고 이제 검색을 치시면 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또 내가 층간소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에도 내가 실제로 일으키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서 아랫집에다 이건 좀 부당합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그 주거 환경과 관련된 화두가 돼버렸어요. 이 소송도 많고 너무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해주는 기관이 층간소음 치시면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있죠. 거기서도 확인해주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푸는 게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어쨌든 소음을 발생시키는 측하고 당하는 측하고 놓고 봤을 때는 당하는 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내가 가해자나 발생하는 측이라 하면 그래도 최대한 층간소음을 방어할 수 있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철저하게 하는 게 이웃 간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아니, 저희 집에서 새벽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위에서 막 쿵쿵쿵 거리고 막 부부들끼리 싸움하는 건지 막 육두문자 소리가 진짜 아이고. 네 우리 집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며칠을 참다가
쪽지에 새벽 시간에는 조금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서 네. 밑집에 올라가서 쪽지를 붙여놨거든요. 예의 차렸네. 네네. 이제 마주치면 저도 사실 이제 불안하죠. 체구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쪽지를 사용을 했는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요. 제가 이 집에 청소하러 왔는데요.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무 그 돈은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이 혹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다음에 소리 날 때 들어보니까 아래층에서 쿵쿵거리고 그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우리 윗집으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층간소음이 나면은 윗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옆집에서 날 수도 있고 아랫집에서 날 수도 있고 모든 집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네, 중요한 팁입니다. 질문 좀. 아까 그 층간소음이 있어서 이 집에 혹시나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걸 이렇게 그 집에서 나는 소음을 제가 녹음을 해도 그게 불법이 아닐까요? 그거는 불법행위까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될 수 있, 주거 침입하고 경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을 여는 순간에 안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녹음한 것은 내가 피해자로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때 불법의 소지는 좀 없다 보여져요. 다만 뭐 손을 밀어서 집안으로 밀어넣는다던가 카메라를 뭐 틀어갖고 찍는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요. 저는 윗집에 찾아갈 때 굉장히 공손하게 쪽지를 적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 SNS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빨간색 피처럼 보이게 해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쪽지를 붙인다면 그런 것도 제재가 될까요? 네, 해악의 고지일 수 있어요. 그것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겁먹게만 하면 해악의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로 상대방한테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먹는다 표현하죠. 네. 그걸로 겁먹을 수 있는 행위는 전부 다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죽여버린다고 얘기한다던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다던가 이런 식의 해악의 고지는 안 돼요.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교수님께 층간소음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층간소음.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만의 예방,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의 탐정 댓글창에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탐정이라고 들어봤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한국에도 있어. 인증받은 합법 탐정. 경찰,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려면 먼저 필요한 건 증거 수집. 그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걸 포기해? 아니, 의뢰해야지. 탐정한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탐정 플랫폼 모두의 탐정.